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 속 남자, 관상이 어때 보이나요? 눈매가 날카로운 게 꽤나 무서워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위에게 무서운 비밀이 있는 걸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는 이 사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으로 인천에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엔 외동딸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볼 때 인상을 얼마나 보세요? 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취미로 관상을 공부했을 정도예요. 관심이 많아서 심심풀이로 하게 된 건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저만의 철학도 생기더라고요.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속생각이 얼굴에 드러나니까 하는 말인 듯 싶습니다. 옛날에 또 장맛은 찍어 먹어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생김새만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나이가 들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온화한 표정이 좋아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요. 전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사위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오릅니다. 우리 딸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디자인 회사에 다녔는데 다른 회사랑 같이 일을 하다가 지금 사위를 만났다고 했죠. 딸이 한창 이쁠 때였는데 그때는 애가 매일 퇴근이 늦는 게 야근하느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위랑 연애를 하느라 늦는 거였어요. 딸이 늦게 오는 날이면 남편이랑 제가 교대로 아파트 앞에 나가서 딸을 기다렸죠. 그러다 우연히 사위 얼굴을 보게 됐어요. 가로등 불빛에 본 사위 얼굴은 정말 훤했죠. 이마도 반듯하고 코도 잘생긴 게 얼굴만큼 앞날도 훤해 보였습니다. 저랑 딸 남자친구는 싱글싱글 웃는데 딸은 데이트하는 걸 들켜서 창피한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정화야,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 왜 나와 있어? 왜 나와 있긴, 너 기다렸지? 근데 옆에 누구야? 그 청년은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화 남자친구 김정우라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좀 더 일찍 헤어질게요.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정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그럼 조심해서 가요. 청년은 가겠다고 저한테 씩씩하게 인사를 하더니 정화를 애틋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있어도 헤어져서 아쉬운 건 숨기지 못했죠. 우리 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눈짓으로 잘 가라고 하고요. 전 몰래 웃었습니다. 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날 밤 딸이 얘기해줬는데 1년 정도 사귀었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과 전 깜짝 놀랐죠. 딸이 연애하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외동딸인 우리 정화를 남편이랑 전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결혼도 꽤 늦게 할 줄 알았어요. 만나는 남자 없냐고 하면 대답도 잘 안 하고 선볼 생각 없냐고 물어봐도 시큰둥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그 청년 얘기를 듣더니 궁금한 것도 많고 한편 걱정스럽기도 했나 봐요. 뭐하는 청년인지 어떤 집안 아들인지 물어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대답하고 얘기를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이랑 언제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하니까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고 때가 되면 정식으로 소개하겠다고 하더니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 청년 인사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예의가 아주 바르더라고요. 당신네가 관상 좀 보는 거 알죠? 신수가 훤한 게 부모 덕도 있고 나이 들수록 잘 사는 얼굴이었어요. 밤에 얼마나 잘 봤으려고. 낮에 제대로 봐야지 안 그래? 저 녀석이 관심 없는 척하더니 연애를 다 하고 기분 이상하네. 기분이 이상하긴 박수 칠 일이지. 우리가 너무 끼고 키워서 그래요. 정화도 벌써 29이잖아요. 그 뒤로 딸의 귀가 시간은 좀 앞당겨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일이 둘 다 마음에 걸린 것 같았죠. 시간이 꽤 흐르고 그 청년 제대로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해도 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만 애가 탔죠. 딸 정화는 신중하고 침착한 애였어요.
소개를 시켜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보채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조바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까 얼굴까지 봤는데 딸이 너무 숨기는 것 같아서 몇 번은 잔소리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좋게 말하면 생각이 깊은데 나쁘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꼼꼼하고 이리저리 재는 게 많은 아이예요. 또 겁도 얼마나 많은지 어릴 땐 방에 들어온 벌레 한 마리만 봐도 울고불고 잠도 못 잤죠. 동생이 있으면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화 낳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둘째를 못 낳았습니다. 그저 딸 하나 있는 거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운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가끔은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것 같아서 커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슬슬 염려가 되더라고요. 신중하지만 겁 많고 조금은 소심한 성격 때문에 어른 노릇해야 할 때 힘들어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남편은 그런 저보고 걱정을 사서 한다고 뭐라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해 겨울에 드디어 정화가 말을 꺼냈죠. 엄마 아빠 정우 씨가 우리 집 오고 싶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 승낙 받고 싶다고. 남편이랑 전 너무 좋은데 티도 못 내고 점잖게 대답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티 내면 딸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랬죠. 이제야 말을 꺼내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어떻게 그때 이후로 말 한마디를 안 해. 저녁 식사에 초대하래도 안 하더니 둘이 결혼하기로 얘기 나눈 거야? 사실 보름 전에 나 정우 씨 집에 다녀왔어. 그랬어? 어땠어? 청년 부모님이 너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런 것 같아. 대접 잘 받고 왔어 엄마. 집안 분위기도 좋고 화목했어. 음식도 정말 많이 준비하셨더라고. 그런 일 있음 진작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이제 말하잖아. 나도 이제 확신이 들어. 정우 씨랑 나 사귀면서 한 번도 안 싸웠어. 성격도 잘 맞고 취미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네. 바로 그 주 주말 정우라는 청년이 우리 집에 왔어요. 양복을 잘 차려입고 한우랑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2년 전에 가로등 불빛에서 봤던 거랑은 인상이 또 달랐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요. 자세히 보니까 눈빛이 밝고 코도 잘생겼더라고요. 입꼬리도 약간 올라간 게 여러모로 관상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그 청년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죠.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참았어요. 저까지 나서서 물어보면 주책 맞아 보일까봐 그랬죠. 청년은 밥도 잘 먹고 우리랑 기분 좋게 있다가 돌아갔어요. 제가 정성을 들인 음식도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사람이 뻣뻣하지도 않고 당당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볼수록 호감이 갔습니다. 남편과 전 흐뭇하기만 했어요. 그 청년 우리 정화랑 너무 잘 어울렸죠. 그림 같다는 말 있잖아요.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천상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정화를 앉혀놓고 밤늦도록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정화야, 엄마랑 아빤 그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말해봐. 2년 동안 연애하면서 싸움 한 번 안 했다는 게 사실이야? 어떻게 잘해줬어? 일단 배려심도 많고 사람이 되게 따뜻해.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둘이 있으면 화낼 일이 없어. 너무 마음 편하고 좋아. 그래, 무엇보다 인상이 좋더라. 웃는 얼굴도 선하고 둘이 있으니까 닮았던데? 너무 잘 어울려서 눈을 못 떼겠더라.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진짜 신기해. 닮은 사람이 잘 산다잖아. 신랑감 잘 골랐다 우리 딸. 아빠도 마음에 드신대? 아까 이것저것 묻는 거 너도 봤지? 아끼는 낚싯대도 꺼내 보여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하긴 아버지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 정우 씨 집에서 상견례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엄마, 솔직히 나 떨려. 양가 부모님 모시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지? 네가 걱정할 거 없어. 상견례 때는 부모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진짜 우리 딸이 시집가나 보다. 실감이 안 나네. 딸 말대로 곧 양가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바깥 사돈이 제조업을 크게 하시고 지방에 공장도 여러 개 있었죠.
내심 놀랍기도 하고 집안 차이가 나서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돈 내외는 겸손하고 소박하신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부터 요란스럽지가 않았어요. 다 좋았는데 뜻밖의 얘기를 듣게 돼서 조금 놀랐죠. 시댁에선 둘이 결혼하면 얼마 동안은 같이 데리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딸은 사위 따라 프랑스에 가서 정착했어요. 정우 결혼하면 1, 2년 정도라도 애들이 들어와 살면 어떨까요? 집이 넓기도 하고 실은 저희 바깥 양반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아들 며느리랑 처음 몇 년은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것도 애들 의사가 중요하죠. 다만 제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전 걱정을 했죠. 아무리 좋은 시부모라도 한 집에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 집에 와서 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결혼에 시댁 들어가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근데 정화는 벌써 예비 사위랑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 걸 왜 너만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괜히 미리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지. 시부모님 되게 넓은 집에 사셔. 정원에 차고도 따로 있고 지하에 3층까지 올린 집이야. 정우 씨 방도 조금 과장해서 운동장만 하더라. TV에 나오는 저택 있잖아. 사실 그런 집이야. 결혼해서 시댁 들어가게 되면 3층 통째로 쓰라고 하셨어. 그랬어? 아유,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복잡거리면서 사는 거 아니면 뭐. 그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 뵙는 거 쉬운 일 아닐 거야. 넌 각오돼 있어? 무슨 각오까지 필요해.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면 되지. 전 사돈댁의 재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딸이 그런 부잣집에 시집 간다는 게 좋기도 했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됐죠. 정화 말하는 거 보니까 겉만 어른이지 속은 애였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 같겠어요. 사실 전 신혼 초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일찍 홀로 되신 시어머니가 큰아들인 제 남편을 한평생 바라보고 사셔서 그런지 저를 도통 예쁘게 봐주시지 않더라고요. 남편이랑은 겸상도 못했고 늘 어머님과 남편 밥만 따로 차렸죠. 이건 정말 옛날 일인데 가끔은 남편과 제가 방에 누워있으면 그 사이에 와서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또 우리 딸을 임신했을 때 그렇게 빵이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져준다고 빵을 사오는 족족 어머님이 숨겨두셔서 못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저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정화 낳고 어머님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런 기억은 왜 흐려지지도 않는지. 딸 정화가 시댁 들어가 산다니까 걱정부터 되는 게 저로선 당연했죠. 그렇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정화가 시부모님 너무 좋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넓은 집이라면 신혼생활 방해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시부모님이 엄마 아빠 한번 초대하신대. 나중에 우리 신혼살림 들어가면 그때 보러 오시라고 하셨어. 우리 어떻게 사나 궁금해하실 거라면서. 그러면 너무 좋지. 그래도 정화야 쉽진 않을 거야. 남편이랑 사는 것도 처음엔 생각보다 낯설 거고 조금씩 적응을 해야 할 거야. 걱정 마 엄마. 내가 잘할게. 딸이 씩씩하게 나오니까 저도 안심이 됐죠. 곧 청첩장도 나오고 해서 전 지인들에게 우리 딸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 사주면서 결혼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위는 어떤 사람인지,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그렇게 시기 질투하던 동창이 뼈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네 딸이 아깝네. 신랑 인상이 좀 그렇다. 넌 관상 공부한다는 애가 사위 얼굴도 안 봤니? 무슨 소리야. 우리 사위 얼굴이 뭐가 어때서. 동창은 청첩장에 있는 딸과 사위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걔는 제가 관상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니 어느 돌팔이한테 가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전 어디 가서 함부로 관상 얘기 안 하는데 그 동창은 조금 공부한 것 같고 이러쿵 저러쿵 늘 말이 많았죠. 다른 동창 애들한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위 얘기니까 신경은 쓰였어요. 눈 사이가 좀 좁은 거 아니야? 콧구멍도 보이고. 웨딩 사진이면 신경 써서 찍었을 텐데 인상이 너무 별로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위 인상이 얼마나 훤한데.
기분 좋게 먹었던 점심이 얹히는 것 같았죠. 그 동창 얘기에 다른 친구들도 청첩장을 다시 열어보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죠. 제 눈엔 우리 사위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실제로 보면 인상 더 좋아. 사진도 괜찮은데 왜 그래? 요 작은 사진 안에 이목구비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니? 난 안 보이는데. 그런 건 직접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지. 분위기가 냉랭해지니까 다른 친구가 애써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왜들 이래? 좋은 일 앞두고. 그리고 요 쬐끄만 사진 보고 사람 인상을 어떻게 알겠어? 실제로 봐야 알지. 미순이가 사과해. 향자가 밥도 샀는데 너 이럴 거야? 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왜들 그러냐? 뭐 미안하게 됐다. 향자 너 화났니? 전 많이 불쾌했지만 이런 날 화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집에 가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미순이 걔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뭘 하기만 하면 그렇게 질투를 하고 시샘했죠. 동창회에서도 걔는 안 보고 싶었는데 꼬박꼬박 나와서 애들 속을 한 번씩 뒤집고요. 이번엔 제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기분 나쁜 생각 계속 해봤자 저만 손해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했어요. 우리 사위관상이 얼마나 좋은데 걔 알지도 못하고 그래? 전 집에 와서 커다랗게 인화한 애들 결혼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아무리 봐도 미순이 얘기는 엉터리였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우리 딸 정화 곁에 믿음직스럽고 인물이 훤한 사위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했어요. 곧 결혼 날짜가 다가왔고 딸 정화는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도 얼마나 늠름하고 근사했는지 몰라요. 결혼식에 온 친척 친구들도 다 선남선녀라고 했죠. 다만 미순이라는 친구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딸과 사위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부잣집이고 생활 공간이 분리됐다고 해도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거였기 때문에 전 딸이 늘 걱정이었죠. 하지만 매일같이 딸은 전화를 했고 늘 밝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오늘은 시부모님 병원에 가셔서 집에 정우 씨랑 나뿐이야. 아버님 검사하실 게 있어서 두 분 안 계셔. 그래?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있어서 가신 거예요. 저녁은 먹었니? 김밥 먹었어요. 어머님이 바쁘신데도 싸놓고 가셨어. 내가 지나가는 말로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언제 다 준비를 해주셨더라고. 우리 어머님 솜씨가 엄마랑 똑같아. 음식 다 맛있어. 우리 이거 먹고 영화 보러 갈 거야. 아빠는 뭐 하셔? 혼자 바둑 두시지.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데이트 재밌게 해. 그런 얘기 말고도 시어머니가 간장게장을 해주셨다거나 이것저것 잘 챙겨주신다는 얘기를 곧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딸은 결혼해서 행복하다면서 하루에 한 번씩 저와 꼭 통화를 했어요. 딸이 마음 편히 잘 사는 것 같아 저도 긴장이 풀어졌죠. 사위도 변함없이 정화를 챙겨주고 잘해준다고 들었어요. 동창들을 만나러 나가면 그렇게들 궁금해하더라고요. 딸내미 시댁 들어가 산다면서 힘들다고 안 해? 사돈 내외가 워낙에 인품이 좋으신가 봐. 정화가 매일같이 전화하는데 목소리가 항상 밝아. 집도 대저택이라면서. 정화가 시집은 진짜 잘 갔다. 결혼식 날에도 우리 다 봤잖아. 너네 사돈 엄청나게 부티나던데. 그랬어? 상견례 때는 전혀 몰랐다니까. 평소에는 소박하게 사신대. 집만 좀 크다 뿐이지 우리랑 사는 거 똑같아서 정화가 편한가 봐. 그날도 얘기를 듣던 미순이가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전 걔가 하는 말은 다 시비 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좋은 얘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미리 좋아하지 마 향자야. 결혼하고 한 달밖에 더 됐니? 내가 말했지? 사위 인상 별로라고. 처음이야 좋지. 살아봐야 할 거다. 애들도 결혼시킨 마당에 또 그 얘기를 꺼내니 그날은 이상하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전 미순이한테 따졌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넌 말을 해도 우리 딸 시집가서 잘 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사위 인상이 어떻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내가 관상 공부를 해도 너보다 몇 년은 더 했어. 왜 자꾸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향자 너 배운 거 말짱 꽝이구나.
어디 가서 관상 공부했다고 하지 마라. 딱 보니까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관상이더구만. 그런 것도 안 보이니? 얘가 정말? 야, 너 말 다 했어? 왜 이제 막 결혼한 우리 애들한테 악담이야? 뭐?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나 명예훼손으로 확 고소해버린다. 얼씨구 웬 법타령? 네 딸 걱정돼서 해주는 말인데 왜 열을 내고 그래? 기분 나빠 죽겠네. 왜 그렇게 잘난 척이야? 꼴사나 못 보겠다. 재미없어 죽겠네. 나 먼저 간다. 그래, 미순이 너 앞으로 동창회 나오지 마. 말끝마다 남 흉보고 못된 말만 하고. 너 때문에 내가 몇 년은 더 늙은 것 같아. 미순이는 자리를 떴고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절 말렸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진정하라고 하면서 미순이 아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순이 며느리가 애를 낳고 6달도 안 돼서 집을 나갔더라고요. 미순이가 아들이랑 같이 그 손주 키우느라 힘들다는 얘기였죠. 저만 모르고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난 몰랐지? 걔가 너 없을 때만 자기 힘든 거 얘기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미순이가 너 질투했잖아. 부러워하고. 자기 안 좋은 얘기 네 앞에서 하기 싫었나 보지. 네 딸 결혼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 이혼 얘기 하고 싶겠니? 그러려니 하고 네가 이해해. 그런 일이 있었어? 너희가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치만 이번엔 좀 미순이가 심했어. 사위 얼굴 갖고 자꾸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참았잖아. 게다가 사기꾼이라니. 나도 이번엔 못 참겠더라. 미순이가 말이 심하긴 했어. 보는 우리가 다 속상하다 얘. 미순이가 자꾸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관상책을 뒤적거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사위 관상은 좋았어요.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도 제복 있고 건강 좋고 나이 들수록 좋은 운이었죠. 앞으로 미순이 걔랑은 가급적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우리 딸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던 애가 연락을 뚝 끊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신혼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래도 적응하는 중이니까 엄마 생각도 났겠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전화를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잘 있는 애한테 굳이 제가 전화를 하기도 뭐했죠. 애들 방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무 때나 연락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애가 먼저 연락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면서 대충 끊고 뭘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도 안 했죠. 전 딸이 걱정돼서 밤에는 심란한 꿈까지 꿨죠. 딸이 아프다고 우는 꿈을 꾸게 됐는데 그날은 유난히 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딸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속 시원히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정환이? 엄마야. 엄마. 아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활기 넘치던 목소리는 사라졌는데요. 이번 통화 목소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쩐지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주눅이 든 것도 같았죠. 정화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어젯밤에 네가 꿈에 나와서 아프다고 울었어. 엄마 꿈이 맞았나? 여보세요? 정화야, 왜 말을 못해? 전화가 끊어졌나? 왜 안 들려? 정화야, 끊지 마, 엄마. 나 듣고 있어. 엄마, 나 배고파. 뭐? 배가 고프다고? 저녁 안 먹었어? 나 엄마가 담근 김치가 먹고 싶어. 무슨 김치? 안 그래도 엄마가 김치 담가놓고 너 갖다 주고 싶었는데 당장 가져다 줄까? 응, 엄마. 빨리 와줘. 지금 빨리. 전화를 끊고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니까 목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아픈 건지 속이 상해 그런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통화에서 느껴지는 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픈 건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죠. 그날 남편은 일이 늦는다고 해서 전 얼른 김치를 싸서 택시 타고 달려갔습니다. 딸은 그 큰 집에 혼자 있었어요. 사위도 사돈 내외도 없었죠. 전 딸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애가 뺨이 푹 꺼지고 눈밑이 까만 게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은 애 같았어요. 게다가 정화는 절 보자마자 우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엄마,
나 여기 있기 싫어. 나 데려가줘, 제발. 애가 그런 몰골로 절 보자마자 우니까 저도 이성을 잃었죠.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집에서 딸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일어나 화가 났습니다. 누가 너 구박했어? 이 집 식구들이 널 괴롭혀? 아니면 사위가 너 못살게 했어? 엄마, 내 남편 이상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전 딸의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동창 미순이가 한 얘기가 떠올랐어요. 사기꾼의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미순이 말이 생각났죠. 엄마, 정우씨 정신병자 같아. 정신병자라니 무슨 소리야. 무서워 죽겠어. 얼른 도망가야 돼. 사이코패스 같다고. 엄마, 이것 좀 봐봐. 그러면서 딸은 제 손을 이끌고 김서방의 방을 보여줬습니다. 방에는 여자 모습의 플라스틱 모형들이 가득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죠. 이게 다 뭐야? 밤새도록 방에서 이런 것만 만지고 있어. 사실 이상한 게 더 있어. 근데 정우씨 들어오기 전에 여기 나가야 돼. 빨리 나 데려가줘, 엄마. 정화야, 어떻게 된 건지 차근차근 말해봐. 그래야 엄마가 제대로 도와줄 거 아니야. 정우씨한테 잡히면 안 돼. 얼른 가자, 엄마. 빨리. 전 일의 심각성을 느끼고 일단 딸을 데리고 나갔죠. 서둘러 나간다고 했는데도 저도 무서웠는지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어요. 딸이 너무 떠니까 저까지 떨려서 발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간신히 딸을 데리고 대문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사위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식은땀이 나고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딸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애 몸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든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전 딸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우리가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사위는 활짝 웃더라고요. 장모님 언제 오셨어요? 더 노시다 가시지 벌써 가세요? 안 그래도 제가 정화한테 처갓집 가자고 했었는데 장모님이 직접 오셨네요. 내가 김치를 담갔는데 사돈 어른이랑 김서방 맛 좀 보라고 갖고 왔어. 김치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현관에 대충 뒀는데 자네가 좀 넣어줘. 아이 김치요? 아이 무거우셨을 텐데 저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겸사겸사 정화도 보러 올 겸 해서 왔지. 그때 딸이 나섰죠. 저랑 잠깐 데이트하고 오겠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사위는 천천히 놀다 오라며 순순히 저를 보내줬습니다. 정화야, 장모님이랑 헤어질 때 나한테 연락해. 내가 장모님 모셔다 드릴게. 당신은 뭐 할 건데? 내 방에서 할 게 있어서. 잘 다녀와. 장모님, 이따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김서방 들어가게. 사돈 어른들께도 안부 전해드리고. 사위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몇 분 뒤 딸과 전 도로까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우리 집으로 향했죠. 딸은 택시 안에서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도 심장이 떨려서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우리 딸이 맞고 살았나, 학대당한 건가, 사위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면 소름부터 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 딸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기절할 만한 얘기를 듣게 됐죠. 엄마, 김서방 아무래도 사람 죽인 살인마 같아.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봤지?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 나 이상한 거 봤어.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전 기겁을 해서 딸한테 되물었죠. 뭐 살인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다 봤어. 그 사람 밤마다 자기 방에서 이상한 여자 모형 만지작거리더니 얼마 전부터 내가 잠들면 몰래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야. 이상해서 하루는 내가 따라가 봤는데 글쎄 거기 여자 시신이 있었어. 전 딸한테서 들은 엄청난 얘기에 할 말을 잃었죠. 얘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알 수도 없었어요. 전 자꾸만 정화한테 물어봤죠. 너 지금 정확히 본 걸 얘기하는 거냐고 다그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처음에 못 믿었어.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고. 근데 진짜였어. 엄마 나 어떡해? 무서워 죽겠어. 김서방이 지하로 내려가서 그 여자 시신을 아유 말하기도 싫다. 그걸 어떻게 했는데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모르겠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근데 상태가 멀쩡한 걸로 봐선 최근 같아. 나한텐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더 소름 끼쳐,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시부모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 혹시 아시는데 나한테만 감추시는 건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초췌한 몰골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짓말을 꾸밀 수 있는 애도 아니고 애 꼴이 이렇게 됐을 리도 없었죠.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넌 그걸 다 알고도 김서방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엄마,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 사람이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나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도 복수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 나 이혼할래. 그 편이 나을 것 같아. 의심사지 않게 성격 핑계 대면서 갈라서고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 나 무서워 죽겠어, 엄마. 제발 도와줘. 딸은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눈에 훤했죠. 김서방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도 아마 딸은 저한테 바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죠. 겁 많은 소심한 딸이 그동안 어떻게 참고 지낸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저도 덩달아 무서워졌어요. 그렇지만 저까지 두려워하면 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정신을 바짝 차렸죠. 전 딸을 설득했어요. 정화야, 더 큰일 벌어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자. 엄마 고향 동생 덕수 아저씨 알지? 파출소장이잖아. 일단 신고하고 그 동생 도움 받자.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터무니없는 소리 한다고는 안 하겠지. 정말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하게. 입국 닫고 있다가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하게? 그것도 네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딸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안심시킨 다음에 고향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딸한테 들은 기가 막힌 얘기를 어렵게 꺼냈더니 그 동생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화 결혼식에 와서 딸과 사위를 축하해주고 갔거든요. 전 상황을 얘기하면서 사돈댁 지하실을 꼭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이 엄청 넓어. 지하실이 있는데 가장 안쪽 방에서 정화가 그걸 봤다고 그러네. 다른 데 몰라도 꼭 지하실 좀 살펴봐줘. 알았지? 얼마 안 가 딸의 시댁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와 딸은 손을 꼭 잡고 일이 돌아가는 상황도 모른 채 기다리고만 있었죠. 한편으론 사위가 그 전에 눈치를 채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까 벌벌 떨었어요. 하필 그때 남편은 친구 아버지 상갓집에 가 있었고 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파출소장인 고향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도 바쁜데 별것도 아닌 일로 이 난리를 피우게 하면 돼요. 좀 알아보고 신고하지 그러셨어요. 별것도 아니라니. 거기 지하실에서 끔찍한 거 못 봤어? 살인사건이면 심각한 거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조사 제대로 한 거 맞아? 지하실 싹 다 조사해봤냐고. 저 지금 바쁘니까 사위한테 가서 직접 들어보세요. 괜히 누님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했잖아요. 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사위가 눈치채서 증거 다 없앴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조사해줘, 동생. 일단 그 집에 가보시라고요. 사위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내가 그런 살인마 집에 어떻게 가? 우리 딸도 벌벌 떨고 난리 났어, 지금. 아이고, 상상하시는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안심하고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나 참 이상하네. 전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향 동생은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게 있으면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명 지하실을 잘 살피라고 했으니까 샅샅이 뒤지긴 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은 경찰이 철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더 기겁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아니야, 엄마. 이미 다 눈치채고 증거를 없앴나 봐. 이제 우리 큰일 났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해? 밖에 발자국 소리 같은 거 안 들려? 당장 아빠 불러, 엄마. 나 지방이라도 가야겠어. 어디 산속이라도 가서 숨을래. 정화야, 진정해봐. 그 아저씨 절대 일 대충 할 사람 아니야. 이유가 있으니까 가보라고 한 것 같아. 엄마 믿고 한번 같이 가보자, 응? 나 무서워, 엄마. 절대로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아버지한테도 그쪽으로 오라고 하고
우리가 먼저 가보자. 어떻게 된 건지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 전 반신반의하면서 딸을 데리고 사돈댁에 다시 갔어요. 가면서도 이게 잘하는 짓인가 고민이 많았죠. 사이코패스는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들었어요. 정상인 척 연기를 해서 제 고향 동생을 구워 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택시 안에서 전 딸을 설득했습니다. 정화야, 뭔가 이상해. 위험한 상황이면 그 동생이 집에 가보라는 말은 절대 안 했을 거야.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알아보자. 피하기만 해선 답도 없어. 알았어. 나 엄마 믿고 가는 거야. 절대 내 손 놓으면 안 돼. 저와 딸이 도착하자 사위는 껄껄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전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웃나 김서방? 이 상황이 지금 웃긴가? 웃기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근데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집에 경찰이 출동하는 날이 다 있네요. 저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따라가려는데 딸이 절 말렸죠.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저희가 멈칫하니까 사위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하실에 가보시면 알아요. 정화야, 장모님이랑 같이 지하실로 내려가자, 어? 그때까지도 저와 딸은 손을 꼭 잡고 벌벌 떨고 있었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꼭 도간에 든 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된 거 물러설 수도 없고 일단 가보자 싶어서 저는 딸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조명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지하실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딸은 여기가 이렇게 밝은 건 처음 봤다면서 어리둥절해 했어요. 넓은 복도를 지나 사위는 어떤 방문을 하나 열었어요.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와 딸은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 시체 아니야? 살려주세요. 딸도 기겁을 하고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사위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장모님 정화야, 이거 가짜예요. 사람 모양 인형이라고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뭐라고? 진짜 아니에요. 와서 직접 보세요, 장모님. 만져도 보시고요. 그제야 딸과 전 정신을 조금 차릴 수 있었어요. 가짜 모형이라는 얘기에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일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커다란 책상 위에 누워있는 얼핏 보면 여자 시신 같은 것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모조품 인형이더라고요. 만져보니까 확실히 더 알 수 있었죠. 이거 영화 촬영용 특수 모형이에요. 제가 다 만들었고요. 영화 촬영하는 데 쓰는 거라고? 특수 모형? 네, 덤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통사고 실험용이나 영화 촬영용으로 쓰려고 실감나게 만들어요. 그런 만큼 가격도 비싸고요. 이걸 보고 정화가 오해한 것 같아요. 경찰들도 처음엔 놀라긴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실감나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자네가 만들었다는 얘기야? 영화 일을 하고 있었어? 네, 사정이 있어서 정화 몰래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봐버릴 줄 몰랐어요. 정화가 지하실은 아무 이유 없이 무섭다고 자주 안 내려와서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미안해, 정화야. 이런 상황 만들어서. 뭐야, 당신. 왜 그걸 이제 얘기해? 미안해. 지금 다 말해줄게. 진작 나한테 물어보지. 왜 그런 끔찍한 오해를 했어? 그럼 내가 오해를 안 하게 생겼어? 난 몰라. 나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이게 뭐야? 딸은 주저앉아 울었고 사위는 딸을 달래줬습니다. 우린 함께 1층으로 올라갔어요. 냉수를 들이키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사위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처음부터 말해줬죠. 사위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가 된 상황이었대요. 하필 결혼한 직후라서 차마 우리 정화한테는 말 못하고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됐다고 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제 방에 플라스틱 사람 모형 잔뜩 있는 거 보셨죠? 그걸 피규어라고 하는데 피규어나 블록, 조립의자 같은 가구들도 다 직접 만들었고 그게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뭘 만드는 걸 해보자 싶었고 관련된 일을 알아보다가 영화 촬영 소품 만드는 일을 찾게 됐어요. 일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였지만 이쪽 일 경험도 쌓을 겸해서 해보기로 한 거였답니다.
그중 하나가 실리콘으로 여자 시신을 만들어 보는 거였고요. 영화가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만들게 된 거였죠. 저도 사위한테 듣지 않았으면 그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정아는 그걸 보고 사위가 나쁜 범죄를 저지른 걸로 오해했고요. 저와 딸은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난 또 뭐라고. 정아야 들었지? 우리가 참 끔찍한 상상도 했다. 김서방, 우리 모녀는 큰일이 난 줄 알고 겁을 잔뜩 먹었었네. 미안하게도 했어.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들고. 죄송해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저한테 많이 실망하셨죠? 딸은 사위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해했다고요. 여보 미안해. 나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오해했어. 그러니까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하루하루 피가 말랐다고. 당신이 옆에 오면 숨도 못 쉴 정도로 무서웠어. 이제 나한테 하나도 숨기면 안 돼? 우리 부부잖아. 그러게 날 왜 속여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미안해, 정아야. 사실대로 말 못해서.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론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할게.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이번에 해고당한 건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말할 기회를 놓쳤어. 지금 하는 일 자리 잡으면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울지 마, 정아야. 사위는 우는 딸을 정성으로 달래줬죠. 사실 울고 싶은 건 저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고향 동생까지 동원해서 경찰까지 출동시키고 망신살이 제대로 뻗쳐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죠. 사돈 내외가 아시면 고개도 못 들 일이었어요. 다행히 사위는 그 일을 비밀로 해주기로 했죠. 곧 남편이 왔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저와 정아를 혼내더라고요. 정아, 넌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겁먹고 온갖 상상할 시간에 직접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당신은 사위 관상을 그렇게 좋다더니 딸이 한 엉뚱한 얘기에 경찰까지 출동을 시켜? 모녀가 아주 잘한다. 당신도 한번 가서 봐요. 정화가 안 그러게 생겼나. 얼핏 보면 진짜 같다니까요. 사위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한번 가서 봅시다. 김서방, 앞장서 보게. 사위는 우릴 데리고 다시 지하로 내려갔죠. 남편은 사위가 문을 열자마자 우리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딸이 간신히 웃음을 참는 게 보였죠. 내 말이 맞죠?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 여자 시체 같잖아요. 이렇게 실감나게 만든다고? 아이고, 깜짝 놀랐네. 한번 가까이서 보자. 아이고, 끔찍해. 큰 소리 치던 남편은 뒷걸음질을 쳤고 전 다시 그 덤이라는 사람 모형을 살펴봤어요. 정말 끔찍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사람 모형은 진짜 시체 같아 보였죠. 알고 보니 사위의 손재주, 아니 실력이 아주 출중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소동은 마무리가 됐어요. 우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돈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죠. 딸은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 나서야 배시시 웃더라고요.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못 먹고 못 잤는지 이제야 정말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제가 담가준 김치에 밥을 사발로 먹는 걸 보고 나왔죠. 여보,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정아, 저 겁장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사위 실력도 대단하네. 누구라도 속았어. 지금은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아버지 재력 믿고 논다 소리 안 하고 뭐라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김서방, 아주 볼수록 마음에 들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안 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화 말로는 영화사에서도 우리 사위 실력을 인정해서 일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나라 최고 영화사 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감독님들도 다 정우 씨만 찾는데 실력이 독보적이라 여기저기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 정우 씨 요새 엄청 바빠. 지하 작업실에서 나오지도 못한다니까. 우리 사위가 정말 대단하네. 경험 삼아 해본다더니 그 수준이 아니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처음엔 싫어하셨는데 정우 씨가 설득했어. 그리고 엄마, 그런 인체 모형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 나도 알고 깜짝 놀랐어. 정우 씨가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건 몇 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간대. 전 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사위 실력이 좋으니까 까다로운 주문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차분히 입지를 다지더니 점점 작업 실력을 뽐내게 됐어요. 차차 실력 있는 특수 분장사로 승승장구하게 됐죠. 그 후에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향자 사위가 재주가 좋네. 딸 결혼시킬 때는 분명 회사원이라고 했잖아. 특수분장인가 뭔가로 그렇게 돈을 잘 번다며? 정리해고 되는 바람에 회사 그만두고 시작한 일이 대박이 난 거야. 원래도 손재주가 좋았대. 이것저것 직접 잘 만들고. 전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그러나 잘난 척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사위가 잘 나가는 거지 제가 잘 나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꺼냈죠. 미순아, 너 향자 사위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 아니다, 사기꾼이라고 했던가? 어디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데? 지금이라도 해명해봐. 그래, 내가 잘못 봤다. 됐니? 사람이 실언할 수도 있지. 꼭 그 얘기를 지금 꺼내야 속이 시원해. 저는 딴 곳으로 얼굴을 돌리고 몰래 웃었죠. 통쾌한 것보다 미순이가 좀 귀엽게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인지 그 사이 저도 변했는지 미순이가 그러는 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미순아, 네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 뭐? 무슨 말이야? 너도 나 놀리냐? 아니야. 우리 사위 회사 그만둔 거 비밀로 하고 있다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 지금은 오해가 풀렸지만. 그치? 내가 영 엉뚱한 얘기는 안 한다니까. 그래도 얘, 난 네가 부럽다. 딸도 똑똑하고 사위도 그렇게 잘 나가고. 복이란 복은 네가 다 가진 것 같아. 에휴, 난 가볼란다. 우리 소녀 어린이집 끝나기 전에 가야 돼.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팔다리 안 쑤시는 데가 없고. 미순아, 이거 갖고 가. 이게 뭔데? 사위가 만든 애들 장난감인데 가져가서 손녀 갖고 놀게 해.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가져왔어. 뭘 이런 걸 다 챙겨오니? 얼마야? 돈 줄게. 됐어, 가져가. 이거 파는 거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대. 내 마음이니까 가져가서 손녀 줘. 그리고 너 건강 챙겨. 무릎도 안 좋잖아. 그렇게까지 마음 써줄 건 없는데 어쨌든 고맙다. 미순이는 새침하게 대답하고는 먼저 일어서더라고요. 그 이후 저한테 뾰족한 것도 사라지고 전보다는 잘 지내게 됐죠. 물론 관상 얘기는 둘 다 하지 않고 있어요. 어줍잖은 지식으로 서로 마음 상하는 말 하느니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 사위는 그 뒤로도 일이 잘 풀려서 회사까지 차렸어요.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왕성하게 일하고 있죠. 게다가 딸 정화가 임신까지 하면서 경사가 겹쳤습니다. 우리 딸은 최근에 딸을 출산했어요. 사위가 특수분장 연습을 하던 다소 음산했던 지하실은 이제 우리 손녀 놀이터로 밝고 사랑스럽게 꾸며놨습니다. 소영아, 할미가 미끄럼틀 태워줄까? 분유 냄새 나는 뽀얗고 예쁜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핸드폰 사진첩은 소영이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죠. 사돈 내외가 편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저와 남편은 소영이 보러 자주 갑니다. 놀이방에서 소영이랑 놀아주면서 가끔 예전 일을 떠올릴 때도 있어요. 겁먹은 정화가 울던 모습이랑 경찰 불러야 한다고 소란 피우던 제 모습도 기억나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손녀가 크면 그때 일을 얘기할 날이 올까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능력, 재주를 가진 사람인 걸 언제쯤 이해하게 될지 기대도 되네요. 요새는 참 직업도 많아지고 다양한 직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위도 그런 이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 딸도 디자인 전공이라 가끔 사위 작업실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손녀도 부모 재능 물려받아 미술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딸에게 그랬습니다. 정화야, 소영이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을 텐데 그럴 때마다 너 어렸을 때처럼 겁먹고 찔찔 짤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소영이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네. 딸 앞이라고 강한 척 하는구나. 이제 나도 강해져야지. 엄만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창피해. 엄마 아니었으면 진짜 어디 꽁꽁 숨어서 지금까지 안 나왔을지도 몰라. 엄마 고마워. 그때 용기 내줘서. 이그 겁쟁이. 어릴 때 좀 강하게 키울걸. 저랑 제 엄마가 웃고 있으니까 손녀딸 소영이가 저희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사위를 꼭 닮은 우리 소영이는 강하고 씩씩하게 잘 크겠죠. 애들은 사돈댁에서 계속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익숙해져서 편하다면서요. 그래도 정화가 딱 한 번 속마음을 내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때 엄마가 자꾸 괜찮냐고 물어봤잖아. 시댁 들어와 사는 거 쉽진 않을 거라고. 그때 솔직히 엄마가 이해 안 됐거든. 시부모님 좋으신 분들인데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았고. 근데 살아보니까 알겠어. 잘해주시고 불만 없지만 신혼 때 그래도 힘들 때 있었거든. 엄마가 알면 속상할까봐 일부러 매일 전화하고 명랑하게 얘기하고 그랬던 거야.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엄마 걱정하는 거 이해도 못하고. 이제 너 잘 살잖아. 그럼 됐지. 철이 없긴. 우리 딸 자식도 낳고 이제 어른 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엄마 옆에서 살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저와 남편은 사돈댁 옆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갔다가 딸과 사위 소영이와 마주치기도 해요. 딸네 식구 행복한 모습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겁 많고 여렸던 우리 딸이 아이도 낳고 남편과 잘 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해요. 그저 우리 딸이 어디서든 행복하고 단단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죄 없는 사위 잡겠다고 경찰까지 출동시킨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볼 땐 따님뿐만 아니라 사연자분도 따님 못지않게 겁쟁이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겁먹으면 진실도 왜곡해서 보거나 오해할 때가 생기나 보네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사위의 비밀이 밝혀졌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